2025년 11월 18일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경기도 수원 삼성 SDI 중앙연구소 지하 4층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금단의 구역이죠.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와 홍채, 지문, 이중 보안을 뚫어야만 닿을 수 있는 곳, 그 밀실에 12명의 연구원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 김태훈 수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무려 8년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갈아 넣은 시간이 말이죠. 결혼식 날짜도 미루고 아이의 첫 생일초조차 직접 끄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고작 성인 손바닥만한 배터리 셀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죠. 겉보기엔 그저 흔한 부품 같지만 저 작은 직육면체 안에 인류가 30년간 헤매던 난제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꿈의 기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전해질입니다. 기존 배터리가 찰랑거리는 액체 전해질을 썼다면 이건 다릅니다. 액체는 치명적인 폭탄을 안고 있었거든요. 열받으면 터지고 급하게 충전하면 수명이 깎여 나갑니다.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상상했습니다. 액체를 딱딱한 고체로 바꾸자. 이론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화재 위험 제로, 충전 속도 10배, 에너지 밀도 2배. 문제는 구현이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였으니까요. 고체 사이로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건 마치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물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석학 수천 명이 이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기술의 토요타가 2010년부터 2조엔을 쏟아붓고도 실패했고 중국시의 ETL조차 5년을 매달리다 두 손 들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 불린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 박사 팀이 그 불가능의 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전해질 내부에 나노 단위의 미세한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겁니다. 오직 리튬 이온만 쏙쏙 통과시키는 마법 같은 통로였죠. 그리고 오늘 밤 이론이 현실이 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3시 17분 떨리는 손가락이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웅장한 구동음과 함께 모니터의 수치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1%, 5%, 10%. 연구실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의 구간인 15%가 코앞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여기서 좌절했거든요. 과열로 터지거나 전송이 멈췄던 그 지점.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15%를 가볍게 돌파, 20, 30%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갑니다. 온도 체크해. 누군가의 외침에 즉각 대답이 돌아옵니다. 23.4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기존 배터리였다면 이미 60도를 넘겨 경보가 울렸을 상황이었죠. 50, 70, 90%. 마침내 완충 알림이 떴습니다. 걸린 시간은 정확히 9분 3초. 서울 부산을 왕복할 600km 용량을 채우는데 10분도 안 걸린 겁니다. 업계 최고라는 테슬라 슈퍼차저도 30분은 좋게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긴 일렀습니다. 진짜 지옥의 테스트, 배터리 수명 검증이 남았으니까요. 김 박사는 즉시 가속 노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충전과 방전을 1000번 반복하는 고문 같은 과정이죠. 보통 리튬 배터리는 500번만 돌려도 용량이 20%나 깎여 나갑니다. 폐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녀석은 괴물이었습니다. 100번, 200번, 500번을 넘겨도 감소율은 고작 3%. 마침내 1000번째 사이클이 끝난 후 모니터에 찍힌 최종 감소율은 5.7%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새벽 5시, 김태훈 박사는 젖은 눈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신이는 삼성 SDI 대표이사 성공했습니다. 짧은 5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세상을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72시간 뒤인 11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이 잡혔습니다. 무대는 서울 강남 삼성타운. 오후 2시 정각 삼성 SDI 대표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상자 하나에 모든 이목이 쏠렸습니다. 오늘부로 인류의 이동 역사는 다시 쓰일 겁니다. 상자가 열리고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9분 충전에 600km, 수명 10년 보장, 그리고 폭발 위험 제로. 장래가 술렁였지만 기자들의 눈초리는 매서웠습니다. 그간 혁신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과장 광고에 숱하게 속아왔으니까요.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렸습니다. 대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드리는 게 확실하겠죠. 큐사인이 떨어지자 회의장 뒷문이 육중하게 열렸습니다.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차량. 현대차의 최신형 전기 세단 아이오닉 7이었습니다. 이 차엔 방금 보신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편집 리얼타임으로 충전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뜬 배터리 잔량은 5%.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충전 커넥터가 꽂히고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30, 50, 70%. 그리고 8분 47초가 되는 순간 숫자 100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흥분한 외신 기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언제입니까? 대표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천안공장 파일럿 라인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월 10만 개 양산 체제에 돌입합니다. 폭탄 선언이 끝나고 30분 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는 단숨에 상한가로 직행했고 현대차와 기아도 천장을 뚫었습니다. 반면 정유주들은 파랗게 질려 나락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오전 9시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일론 머스크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꽂혀 있었습니다. 화면 속엔 삼성의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죠. 벌써 7번째 돌려보는 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배터리 총괄 책임자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짜야? 머스크의 짧은 질문에 책임자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를 샅샅이 뜯어봤지만 조작 흔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해냈습니다. 머스크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린 언제 가능해? 빨라야 3년입니다. 그마저도 삼성만 한 성능은 장담 못합니다. 회의실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건 머스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제프리 불러. 테슬라의 곳간지기 최고 재무 책임자를 찾은 겁니다. 30분 뒤 제프리가 들어오자마자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한국행 비행기 띄워. 오늘 밤 출발한다. 그리고 11월 25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사전 예고도 없이 일론 머스크의 전용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입국장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삼성 SDI 임원 3명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를 태운 차량 행렬이 수원으로 질주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 그는 비서실에 다급한 지시를 내렸죠. 향후 48시간, 모든 스케줄을 전면 백지화해. 난 한국에 남는다. 오후 4시, 삼성 SDI 본사. 팽팽한 긴장감 속에 머스크가 CEO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짧은 악수가 오갔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머스크가 선공을 날렸습니다. 시간 낭비는 맙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테슬라는 당신들의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삼성 대표가 침착하게 응수했습니다. 우리 역시 테슬라 같은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했으니까요. 진짜 승부는 그날 밤 9시부터였습니다. 테슬라 측 5명, 삼성 측 7명, 회의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역시 물량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테이블 위에 엄청난 숫자를 던졌습니다. 연간 500만 대 분량. 이 정도는 공급해 주셔야겠습니다. 삼성 임원진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설비로는 최대 150만 대가 한계입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새벽 3시가 되자 빈 커피 잔만 20개가 쌓였죠. 하지만 머스크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심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은 우리가 지어드리죠. 텍사스와 네바다에 각각 하나씩 기가팩토리 2곳을 건설합시다. 돈은 테슬라가 됩니다.
대신 생산되는 배터리의 70%는 우리가 독점합니다. 삼성 측은 즉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약 20분간의 긴박한 전략회의. 다시 회의실로 돌아온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독점 비율은 60%로 낮춰주십시오. 대신 기술 로열티 명목으로 배터리 가격의 15%를 받겠습니다. 머스크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주판알을 튕겼습니다. 수지 타산을 따져본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딜.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첫 번째 공장을 무조건 완공하십시오. 새벽 5시 30분. 마침내 극적인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무려 10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메가딜이었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최소 10조 원어치의 배터리를 사들이기로 확약했습니다. 또한 미국 공장 건설비로 각각 15조 원씩 도합 30조 원을 쏘기로 했죠. 날이 밝은 오전 7시 계약서에 잉크가 말라갔습니다. 머스크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계약 덕분에 테슬라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이라는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대표도 벅찬 표정으로 답했죠. 저희에게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세상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하지만 이 계약에는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1급 비밀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건 대외비입니다. 전고체 기술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도 만들어 주십시오. 나오는 족족 테슬라가 전량 매입하겠습니다. 봉투 안에 적힌 추가 계약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50조 원이었습니다. 삼성 대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ESS 시장은 전기차보다 훨씬 더 거대했으니까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머스크가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승자에 베팅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전쟁의 승자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11월 26일 오후, 머스크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그는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교통의 미래가 방금 바뀌었다. 고마워요, 한국. 이 짧은 트윗이 올라오자마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주요 외신들이 긴급 타전을 시작했죠. 다음 날인 11월 27일, 블룸버그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테슬라와 삼성 SDI, 100조 원 규모의 배터리 동맹 체결. 후속 보도가 빗발쳤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흥분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테슬라는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4배로 뻥튀기 할 것이다. 게다가 배터리 단가는 40%나 폭락할 전망이다. 배터리 가격 40% 하락.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드디어 전기차 가격이 휘발유차와 똑같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싸질 수도 있죠. 애초에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30%나 적으니까요. 게임은 끝난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경쟁사들이었습니다. 11월 28일, 폭스바겐 CEO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도 삼성과 협상 중이라며 진땀을 뺐습니다. GM, 포드, 현대차, 도요타 할 것 없이 전 세계 10대 자동차 제조사 중 8곳이 삼성 SDI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문전성시였죠. 하지만 삼성의 생산 라인은 이미 풀가동 상태였습니다. 2026년 예상 물량인 150만 대 중 60%를 테슬라가 쓸어가 버렸으니까요. 남은 40%의 파이를 놓고 글로벌 기업들의 피 튀기는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12월 5일 삼성 SDI가 중대 발표를 내놓습니다. 2027년까지 총 5개의 신규 공장을 짓겠습니다. 한국 2, 미국 2, 유럽 1. 총 투자비는 80조 원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베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지구 반대편 사막 한가운데서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바로 석유 왕국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리야드 왕궁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를 포함한 왕족 12명과 아람코 경영진이 전원 집결했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배터리가 양산되는 순간 2030년 신차 판매의 70%가 전기차로 바뀝니다. 현재 15% 수준인 점유율이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화면에 띄운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 석유 수요가 무려 3,500만 배럴 증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500만 배럴이라니 사우디 전체 생산량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왕세자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고에는 얼마나 타격이 온다는 건가? 재무장관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연간 세입이 40% 급감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조 원이 공중 분해되는 셈입니다. 200조 원. 사우디 국가 예산의 절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왕세자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오펙 긴급회의를 소집해 산유국 놈들 전부 불러 모아 72시간 뒤인 12월 13일 오펙 본부에 회원국 대표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까지 검은 황금인 석유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었죠. 철통 보안 속에 회의가 시작되자 사우디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석유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탈석유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비장한 각오로 과도기 생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 카드를 쓰겠습니다. 첫째, 유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죽여버린다. 둘째, 태우는 석유에서 만드는 석유로, 즉 화학산업으로 체질을 바꾼다. 셋째,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한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가 인하는 곧 국가 부도나 마찬가지라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죠. 배럴당 생산 단가가 $40인데 그 밑으로 팔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란 대표 역시 거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숨통이 조이는 마당에 석유마저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살골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었죠. 회의장은 고성만 오가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고 결국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기약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12월 14일 국제유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가 배럴당 $78에서 $62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20%가 증발해버린 역대급 폭락이었죠. 브렌트유 역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석유의 미래를 믿지 않게 된 겁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주가 역시 날개 없는 추락을 맛봤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30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엑손모빌, 쉘, BP 같은 석유 공룡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가가 두 자릿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2월 20일 시장을 더 큰 공포로 몰아넣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중대 발표였죠. 2030년부터 내연 기관차 판매를 법으로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전기차와 수소차만 허용하겠다는 선언. 산유국인 노르웨이가 스스로 석유 시대의 종말을 고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12월 22일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4일에는 영국이 동참했고 27일 프랑스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럽 7개 나라가 약속이나 한 듯 탈내연 기관을 선언했습니다. 시기는 모두 2030년에서 2035년 사이로 못 박았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중동 한복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12월 30일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0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 그리고 삼성 SDI와 손잡고 두바이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석유 동맹국 입장에선 명백한 배신 행위였죠. 산유국 카르텔의 핵심인 아랍에미리트가 전기차 진영으로 말을 갈아탄 셈이니까요. 사우디는 격분했지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선택은 냉철한 계산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저물어가는 석유의 시대를 붙잡고 있느니 새로운 에너지 패권에 올라타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걸 간파한 거죠. 2026년 1월 15일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놓은 보고서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로 석유 수요의 정점이
예상보다 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2028년을 정점으로 수요는 매년 5%씩 쪼그라들 것이며 2040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었죠. 심지어 2050년이 되면 운송용 석유 시장은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듭니다. 지난 100년간 인류를 지배했던 검은 황금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석유 산업의 몰락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명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자동차 왕국 독일이었습니다. 2026년 2월 3일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위치한 폭스바겐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소집된 30명의 임원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올리버 블룸의 최고 경영자 앞에는 보고서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2025년 4분기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분기에만 무려 8,5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폭스바겐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표였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실적 그래프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2026년 말이면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를 단 차세대 전기차가 쏟아질 예정이었으니까요. 고작 9분 충전으로 600km를 달리는 꿈의 자동차가 나오는데 누가 지금 지갑을 열겠습니까? 폭스바겐의 주력 모델인 ID4만 해도 완충에 40분이나 걸리는 데다 주행거리는 400km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만 참으면 성능이 압도적인 차를, 그것도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차를 사는 게 오히려 손해인 셈이죠. 최고 경영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 차에 삼성 배터리를 싣는 건 도대체 언제부터 가능한가? 기술 담당 임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협상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의 생산 라인이 폭주하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해도 물량을 받으려면 최소한 2027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건 곧 회사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공장 가동률은 이미 65%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1년을 더 버티라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결국 최고 경영자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독일 정부의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동시에 전 공장의 30%를 멈춰 세우기로 한 겁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월 10일 폭스바겐은 전 세계 인력 12만 명을 감원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전체 직원의 18%를 잘라내겠다는 초강수였습니다. 그중 5만 명이 독일 본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는 게 더 충격이었죠. 볼프스부르크 시청 앞은 해고 통보를 받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80년을 헌신한 대가가 겨우 이건가? 한 노동자의 절규에는 피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폭스바겐을 위해 일해온 집안이었으니까요. 한 가문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BMW라고 사정이 나을 리 없었습니다. 2월 15일 웬헨 본사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 분위기도 침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무이사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1월 신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무려 35%나 급감했다는 겁니다. 특히 7 시리즈나 X7 같은 고가 라인업의 타격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돈 있는 고객들은 급할 게 없었거든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려서라도 진짜 명품을 손에 넣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최고의 차란 당연히 삼성 SDI의 배터리를 심장으로 단 전기차였습니다. 벤츠의 상황도 판박이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공장 가동률은 5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주일에 고작 사흘만 기계를 돌리는 공장이 속출했습니다. 독일 경제를 떠받치던 자동차 산업 전체가 벼랑 끝에 내몰린 겁니다. 2월 20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라도 무너지는 자동차 산업을 떠받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특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돈으로 전기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장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일갈했죠. 돈다발로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삼성 SDI는 이미 기술적으로 5년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7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격차를 줄일 수는 없다는 비관론이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삼성이 지난 8년간 독하게 갈고 닦은 노하우와 특허 장벽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죠. 3월 5일, 더 큰 절망이 닥쳐왔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계의 맏형인 보시마저 백기를 든 겁니다. 전 세계 15개 공장 중 무려 5곳을 폐쇄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3만 명의 인력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엔진 부품을 주력으로 삼았던 보시에게 엔진이 필요 없는 전기차 시대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만들던 제품은 이제 박물관으로 가야 할 운명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보슈한 기업만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전역에 거미줄처럼 얽힌 7천여 개의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었죠. 게다가 그중 60%는 내연기관 엔진에 목숨을 건 기업들이었습니다. 줄도산의 공포가 엄습하자 3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급히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벼랑 끝에 몰린 자동차 산업을 구해내는 것이었죠. 브뤼셀에 집결한 26개국 대표들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묘수를 내놓진 못했습니다. 핵심 기술의 패권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가 버렸고 흐르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힘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전선의 흐름을 뒤바꿀 반격의 서막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올랐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026년 4월 5일 중국 광둥성 포산시 세계 배터리 시장의 황제 닝더스다이 본사에서 정위탄 회장이 주재하는 초비상 경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임원들 사이로 중국 공산당 간부 5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이 개별 기업 회의에 직접 개입하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정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공습으로 우리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붉은 하락세가 그려진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2025년 4분기에만 점유율이 무려 12%나 증발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27년 우리는 2인자 자리로 굴러떨어질 겁니다. 불과 2023년까지만 해도 닝더스다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호령하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당시 점유율 37%라는 압도적 1위를 구가했었죠. 하지만 삼성의 무서운 추격에 그 철옹성 같던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지고 만 겁니다. 뼈아픈 건 삼성의 전고체 기술이 질적으로 우리를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당 간부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 문제가 아니오. 국가 패권이 걸린 전쟁입니다. 중국이 배터리 주도권을 잃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배터리 전장은 천하 3분지계로 재편되었습니다. 삼성과 LG, SK가 버티는 한국 진영, 닝더스다이와 비아디의 중국 진영, 그리고 파나소닉과 LG의 기술을 빌린 일본 및 유럽연합 연합군이었죠. 각 진영은 생존을 걸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5월 20일, 닝더스다이가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제품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쇼케이스 현장은 2천여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정위캡 회장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번뜩였습니다. 이 배터리는 리튬 이온 대비 에너지 밀도는 92% 수준이지만 가격은 45%에 불과합니다. 충전 속도요? 기존과 대등합니다. 그는 곧바로 실차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국민 전기차 비아디 실 모델에 새 배터리를 장착하고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배터리가 바닥에서 80%까지 차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8분. 삼성의 9분보다는 느렸지만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의 35분보다는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520km를 기록했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객석에선 탄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정 회장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이 배터리의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50입니다. 시장 평균가인 $170의 절반도 안 되는 그야말로
가격 파괴였습니다. 이 선언에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요동쳤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반토막 난다면 전기차 가격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특히 가성비가 생명인 중저가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나 다름없었습니다. 5월 25일 중국 전기차의 맹주 비아디가 즉각 화답했습니다. 2027년부터 모든 보급형 모델에 닝더스 다이의 나트륨 배터리를 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을 지금보다 30% 이상 내리겠습니다. 3천만 원대 전기차가 단숨에 2천만 원대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중 배터리 전쟁의 전선이 명확해졌습니다. 삼성은 최고급 프리미엄 시장을, 닝더스 다이는 거대한 보급형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이 피튀기는 경쟁의 최대 승리자는 결국 소비자들이었습니다. 배터리 가격 하락이 전기차 대중화의 기폭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배터리 혁명의 불꽃은 땅 위에서만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하늘로 옮겨붙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시애틀 보잉 본사 깊숙한 곳, 연구개발센터에 비밀 프로젝트 팀이 모였습니다. 작전명, 일렉트릭 스카이, 전기로 나는 하늘을 꿈꾸는 팀이었죠. 이들은 지난 2년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배터리의 살인적인 무게였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기술로 100명을 태울 중형 여객기를 띄우려면 배터리 무게만 80톤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여객기 자체 무게를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물리 법칙상 이륙조차 불가능했죠. 하지만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하면서 불가능의 방정식이 깨졌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2배였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절반의 무게로 담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80톤이 40톤으로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난 겁니다. 여전히 무거운 무게였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 제임스 해리슨 박사가 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기체 무게를 30% 덜어내고 배터리를 35톤까지만 경량화한다면 전기 여객기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항속거리는 800km 정도가 될 겁니다. 800km, 서울에서 도쿄 혹은 뉴욕에서 시카고를 잇는 거리였습니다. 대양을 건널 순 없어도 핵심 단거리 노선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항공 노선의 60%가 바로 이 거리 안에 있었으니까요. 해리슨 박사는 즉시 삼성에 타전을 보냈습니다. 항공용 특수 배터리 개발이 가능합니까? 극한의 경량화와 완벽한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삼성은 딱 3개월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9일 후인 9월 12일, 삼성 SDI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게 32톤, 용량은 850km 비행이 가능한 괴물 같은 스펙이었습니다. 이론상 100인승 여객기를 띄울 수 있는 수치였죠. 9월 20일, 보잉은 극비리의 첫 시험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장소는 모하비 사막의 비공개 활주로. 개조된 737 기체의 심장에는 제트 엔진 대신 전기 모터와 삼성의 배터리가 이식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시험 조종사 2명과 엔지니어 5명만이 기체에 올랐습니다. 오전 6시 30분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터가 깨어났습니다. 귀를 찢는 제트 엔진의 굉음 대신 낮고 부드러운 웅웅거림만이 사막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나갔고 마침내 날아올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100인승급 전기 여객기가 중력을 거스른 순간이었습니다. 비행은 45분간 이어졌습니다. 고도 3000m 상공을 순항한 뒤 기체는 부드럽게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착륙 직후 배터리 잔량을 확인한 연구진은 경악했습니다. 47%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리슨 박사는 환호했습니다. 계산이 정확했어. 승객과 화물을 꽉 채우고도 800km를 날 수 있다는 증거야. 10월 5일, 보잉은 전 세계를 향해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보잉은 2029년까지 전기 여객기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737이 맥스를 소개합니다. 시험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항공산업의 100년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화석 연료의 굉음이 사라진 자리를 전기의 정적이 채우는 순간이었죠. 이 변화의 함의는 명확했습니다. 탄소 배출은 제로가 되고 소음은 구할 가까이 사라진다는 것.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비용 구조의 파괴였습니다. 항공사 장부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연료비, 즉 운영비의 3할이 증발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운영비 6할 절감이라는 숫자는 산업 전체를 뒤집을 만한 사건이었죠. 연료비가 전기료로 대체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항공권 가격의 혁명적인 인하로 이어졌습니다. 2029년 미국 저가 항공의 상징인 사우스웨스트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 50대를 전격 도입하면서 국내선 운임을 평균 4할이나 낮추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가는 티켓이 $200에서 $120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가격 파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공항이 아닌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독일의 유니콘 스타트업 릴리움이 중대 발표를 합니다. 삼성 SDI의 배터리 기술을 심장으로 삼은 전기 에어택시가 드디어 완성됐다는 소식이었죠. 2027년 독일 피넨에서 세계 최초의 상용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활주로도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 소형 기체가 도심 상공을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5명을 태우고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이 기체는 한 번 충전으로 100km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흔든 결정타는 역시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켄공항에서 시내까지 일반 택시비가 50유로인데 에어택시는 80유로에 불과했으니까요. 고작 30유로를 더 내면 도로 위에서 버려지는 금 같은 시간 30분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7년 3월 오네네 하늘은 주황색 기체들로 수놓아졌습니다. 공항을 수직으로 박차고 오른 에어택시는 단 12분 만에 도심 헬리패드에 안착했습니다. 꽉 막힌 도로였다면 좋게 45분은 걸렸을 거리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서비스 개시 첫 달 만에 2만 명이 넘는 승객이 몰려들었습니다. 릴리움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기체를 추가 발주했고 불과 반년 만에 문행 상공에는 50대의 에어택시가 날아다니게 됩니다. 이 성공 모델을 목격한 글로벌 도시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런던, 파리, 싱가포르, 두바이까지 앞다퉈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2028년이 되자 전 세계 30개 도시에서 에어택시가 날아올랐고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해 6월 김포공항과 강남을 잇는 하늘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요금은 15만 원, 소요시간은 단 8분. 일반 택시가 4만 원에 50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비싼 편이었지만 시간이 곧 돈인 비즈니스맨들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100년간 상상만 해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비로소 현실의 비즈니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모빌리티 혁명의 중심에는 작지만 강력한 심장, 바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이 급격한 산업의 팽창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2028년 8월 15일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긴급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증인석에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의 대표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효자인 건 맞지만 그 이면에 심각한 국가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뼈아픈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삼성 SDI 대표는 짧고 굵게 답했습니다. 원자재, 즉 자원의 무기화입니다. 특히 리튬과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의 수급 불안정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필요한 리튬은 연간 50만 톤에 달하는데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은 고작 6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혼자 전 세계 공급량의 8할 이상을 독식해야 공장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죠. 다른 나라들도 리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수요 폭발은 가격 대폭등을 불렀습니다. 2025년과 비교해 리튬 가격은 무려 4배나 치솟았습니다. 톤당 2만 달러였던 시세가 8만 달러까지 뛴 겁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시한폭탄은 코발트였습니다. 전 세계 코발트의 7알이 정세가 극도로 불안한 콩고 민주공화국 땅에서 채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2028년 7월 콩고 내전이 재발하면서 주요 광산들이 반군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공급망은 즉시 마비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코발트 가격은 2배로 널뛰기를 시작했습니다. 파운드당 40달러 선이던 가격이 80달러를 돌파하자 배터리 제조 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때 다른 의원이 환경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폐기물 대책은 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의 답변은 솔직하지만 암울했습니다. 2027년부터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연간 50만 톤 규모입니다. 재활용 공정을 짓고는 있지만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폐배터리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국토의 토양과 식수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는 맹독성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겁니다. 50만 톤이면 축구장 100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야말로 쓰레기 쓰나미였습니다. 5시간의 마라톤 청문회 끝에 내려진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성장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다. 국회는 정부에게 특단의 종합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9월 1일 정부는 배터리 산업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집니다. 핵심은 3가지 축이었습니다. 첫째, 해외 광산 직접 투자를 통한 자원 자주권 확보. 둘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 육성. 셋째, 코발트 의존도를 없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합니다. 동시에 자원 확보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죠. 9월 15일 대통령은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인 칠레로 날아갔습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양국은 리튬 광산 공동개발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이 30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향후 20년간 생산량의 절반을 독점 공급받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호주, 아르헨티나와도 유사한 자원 동맹을 맺으며 글로벌 리튬 공급망 지도를 새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0월 3일 콩고 정부가 기습적인 발표를 감행합니다. 코발트 수출세를 현행 5%에서 30%로 단숨에 인상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원을 볼모로 한 약탈적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즉각 항의했지만 콩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코발트 없이는 한국의 첨단 배터리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격 결정권은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닌 자원을 가진 자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태는 대한민국의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어도 원자재를 남의 손에 맡겨두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 기술 패권국이라는 화려한 명패 뒤에 자원 빈국의 서늘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삼성 SDI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핵심은 코발트 프리, 즉 희귀 광물인 코발트를 완전히 배제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선언이었죠. 목표 시점은 2030년. 이건 단순한 신제품 로드맵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명운을 건 치열한 생존 본능이 담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기 다 쓴 배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이른바 폐배터리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8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만 무려 50개의 전문 리사이클링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재활용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해외 원자재 의존도라는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2029년에는 전체 리튬 수요의 20%를 폐배터리에서 추출해낼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이 비중을 2035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심장부로 부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삼성 SDI의 주가는 2025년 대비
15배나 폭등했고 시가총액은 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돌파했죠. 한국은 그야말로 자타공인 배터리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국가 경제의 25%가 배터리라는 단일 산업에 쏠려 있다는 점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휘청이면 한국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대두된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차세대 기술 선점에 사활을 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소에너지, 인공태양 핵융합, 양자 컴퓨터 등 미래 먹거리를 향한 투자가 이어졌지만 당장 한국을 먹여 살리는 가장 확실한 현금 창출원은 여전히 배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운명의 2030년이 도래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 발표 후 정확히 5년이 흐른 시점, 세상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2030년 11월 18일, 서울 강남의 풍경입니다. 5년 전 그날처럼 삼성 SDI는 다시 한번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혁신이 준비되어 있었죠. 단상에 오른 대표이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5년 전 우리가 했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무대 뒤 초대형 스크린에 압도적인 숫자들이 펼쳐졌습니다. 2030년 현재 전 세계에서 팔리는 신차 10대 중 8대에 가까운 78%가 전기차라는 통계였죠. 불과 5년 전 15%에 머물던 점유율이 5배 넘게 퀀텀 점프를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43%가 삼성 SDI의 배터리를 심장으로 달고 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리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과 비교해 주유소는 60%나 자취를 감췄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15배나 급증했으니까요. 이제 한국에서는 편의점을 찾는 것보다 충전소를 찾는 게 더 쉬워졌습니다. 서울 도심 어디를 가도 충전기가 보였고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실감케 했죠. 기름 냄새 풍기던 주유소들은 대부분 최첨단 급속 충전 스테이션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어서 회심의 역작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혁신입니다. 이름하여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마하2. 스크린에 등장한 배터리는 겉보기엔 이전 모델인 마하1과 비슷해 보였지만 그 내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펙은 그야말로 괴물 같았습니다. 충전시간 단 5분, 주행거리 1000km, 수명은 무려 20년, 게다가 희귀 금속인 코발트는 단 1g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객석에서는 믿기 힘들다는 듯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5분,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다니. 이건 내연기관차의 편의성을 완벽하게 넘어선 것이었죠.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하2는 단순한 자동차 부품이 아닙니다. 가정의 에너지 독립을 실현할 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도 합니다. 스크린 화면이 가정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배터리 팩 하나면 전력망이 끊겨도 일반 가정이 3일 동안 거뜬히 버틸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조합하면 사실상 전기요금 고지서가 사라지는 셈이죠. 이건 에너지 소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거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다 쓰는 시대가 끝나고 각 가정이 발전소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행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은 달라진 서울의 민낯을 확인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강남 대로를 메운 차량의 95%가 파란 번호판을 단 전기차였습니다. 매연도, 소음도 사라진 도로 위는 마치 미래도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테슬라가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현대, 기아, BYD, 폭스바겐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의 굉음 대신 타이어 마찰음만 들리는 조용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충전소에서 만난 한 시민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전기차 라이프, 실제로 어떠신가요? 운전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5년 전엔 충전 걱정에 망설였던 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은 커피 한 잔 마시는 5분이면 끝납니다. 기름 넣는 것보다 더 빨라요. 게다가 유지비는 10분의 1도 안 되고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휘발유차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
기름값만 8만 원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고작 2만 5천 원이면 충분했죠. 1년이면 수백만 원이 세이브되는데 안 탈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취재팀은 하늘길의 변화를 보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전기 모터로 나는 여객기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인천과 제주를 잇는 노선에는 보잉 737 맥스 이 모델이 투입되어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기내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륙할 때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사라진 겁니다. 한 승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떴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해요. 정말 신세계네요. 승무원의 설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기 모터 구동이라 진동과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었죠. 덕분에 항공권 가격도 기존보다 30%나 저렴해졌습니다. 서울 도심 상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드론 택시라 불리는 에어택시 200여 대가 빌딩 숲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12분. 요금은 10만 원으로 다소 비쌌지만 1분 1초가 아쉬운 비즈니스맨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한편 자원순환의 현장인 평택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처리량만 무려 100톤에 달하는 거대 시설이었죠. 공장장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튬과 코발트를 95% 이상 뽑아냅니다. 쓰레기가 다시 최고급 배터리 원료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곳을 도시광산이라 불렀습니다. 땅을 파헤치는 대신 도시의 폐기물 속에서 노다지를 캐내는 친환경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은 미래 산업이었죠. 2030년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리튬의 35%가 바로 이런 도시 광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2040년에는 이 수치를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죠. 고용시장의 지도도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지난 5년간 내연기관 관련 일자리는 50만 개나 증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생태계에서 무려 1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솟아났으니까요. 결과적으로 70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한 셈입니다. 충전 인프라 관리, 배터리 진단 및 재활용, 에어택시 관제 등 듣도 보도 못한 직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실업률은 2025년 3.5%에서 2030년 2.1%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제 지표도 청신호를 켰습니다. 배터리 수출액은 2025년 20조 원에서 2030년 180조 원으로 9배나 수직 상승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죠. 그러나 모든 게 장밋빛일 수는 없었습니다. 핵심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는 여전히 아킬레스건이었고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중국의 CATL은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로 보급형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고 일본은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양자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며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었습니다. 2030년의 마지막 밤인 12월 31일 삼성 SDI 수원 캠퍼스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정막을 깨고 연구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빚어내고 있던 건 바로 코드명 마하, 그 혁신의 결정체였습니다. 단 2분 충전으로 주행거리 1,000km를 돌파하겠다는 야심찬 목표. 그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위해 5년 전 전고체 배터리의 기적을 처음 쏘아 올렸던 김태훈 박사는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내다본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밤이 펼쳐집니다. 도로를 점령한 전기차의 물결, 그리고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빌딩 숲을 뒤덮은 태양광 패널들. 과연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걸까? 나직한 독백을 뒤로 한 채 그는 다시금 차가운 실험대 앞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안주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배터리로 촉발된 에너지 혁명은 결코 끝이 아니며 엄밀히 말해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니까요. 만약 삼성 SDI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앞서 본 풍경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벅찬 일상이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예상을 비웃듯 훨씬 더 충격적인 진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진화 속도는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을 추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적인 변화의 진원지에는 언제나 작지만 강력한 배터리라는 심장이 뛰고 있을 겁니다.